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의사단체들의 원점 재검토 요구에 정부가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면서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의대 교수들의 사직 동향 등 의료 공백 상황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이 대대적으로 실시됐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움직임에 중국이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안타깝고 충격적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산하의 소아신장분과 교수 2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환자 그리고 그 보호자들에게 이 사직 안내문까지 보냈다고. 네, 8월 30일자로 사직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안내문을 내보냈고요. 전국에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전문의가 딱 25분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가 뭐가 지금 유명하냐면 소아청소년 콩팥병 센터가 국내 유일하게 있는데 거기를 책임지는 두 분이 네. 지금 진짜 이 전체 흐름에 대해서 우리 둘은 직을 걸고 이게 아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사표를 쓰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입장은 이겁니다. 의사들이 돈만 하는 존재로 지금 치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뺏어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요. 그래도 환자를 지금 보살피고 이러는 차원에서는 어디로 가시면 이 병은 만나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지금 내보내고 있고 끝까지 환자 곁에 못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내면서 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 전체 흐르는 게 굉장히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두려운 마음까지 지금 가지게 됩니다. 네, 국내에 전문의가 25분이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게요. 이 서울대병원 소아신장분과가 소아투석실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진료과라는 데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서울대병원만 소아 전용 투석실이 있는 거예요. 이 투석이라는 게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아신장분과를 생명진료과라고 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까. 네. 근데 여기서 만성 콩팥병을 앓는 체중 35kg 미만의 소아를 전담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 그 소아들이 그 투석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우리나라에 8곳이 있습니다. 네. 총 8곳이 있는데 그중에 서울대병원만 소아 전용 투석실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성인대에서 한다는 거죠. 같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진료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소아 전용 투석실이 있으니까 소아 환자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소아들이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갑자기 이제 소아들이 많이 밀려오면 이게 차례가 또 밀려서 그렇죠. 이게 자칫 투석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투석이라는 게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복막투석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투석이라는 것 자체가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건데 하루라도 받지 않으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중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전원을 하라지만 전원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5+4 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들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단체인 의협이 내건 전제 조건들 그야말로 완강하죠? 네, 완강합니다. 지금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만 찬성했다. 아주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협상은 없다. 이러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4월 25일 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그 안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을 놓고 해서 좀 25일까지 이것이 소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어쨌든지 결정이 있어야 지금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5+4의 이 협의체가 가지만은 그 안에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정부에서 6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민간 20명이 참여하는 이제 소위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걸 전체를 개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정부든 누구든 한 발은 양보해야지 이렇게 벼랑 끝 전술로만 나간다면은 결국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냐는 굉장히 높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면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거듭해서 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박민수 2차관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이런 요구들에 대한 입장을 23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1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으신 대로 장상윤 사회수석은 매우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의사단체들의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의대 학생회의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도 강조를 했죠. 예, 그런 이야기들 했는데 일단 그 장상윤 사회수석이 의사협회가 원점 제거부터 입장을 고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하면서 형식과 주제를 열어놓고 합리적, 건설적 논의하기를 바란다라고 대화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엄중한 입장도 밝혔는데 모 의대 학생회가 학생들의 복귀를 집단적 강압으로 막아왔다. 이러한 지난번 전공의 복귀 방해 사건처럼 이러한 집단적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의 의지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 대통령실은 이 사건 수사를 즉각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다생의라는 곳이 있습니다. 즉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이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의대협 측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여기에 보낸 긴급 성명에서 이런 행동을 전체주의적 조리돌림이라고까지 표현했네요. 네, 뭐 의과대 학생 일부는 이제 복귀하는 것들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결정에 대해서 자유가치가 존중해야 된다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런 의협이라든가 이제 전공의 협회에서는 우리가 단일 대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냐 하면서 지금 강압적인 그런 불법적 강요 행위 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이런 전체주의적 조리돌림 아니냐는 표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진짜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그다음에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질 그런 헌법적 가치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진짜로 뭐 좋아 보인다는 표현이 절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좀 행동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강대강 지금 뭐 붙어 있습니다만은 대화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있다는 것을 모든 측에서 좀 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생이는 전학년을 대면해서 사과해라. 또 우리 비대위의 입장 이외에는 외부와의 접촉을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그렇습니다. 중대한 침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헌법적 가치에 지금 위반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들은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 그다음에 자기 결정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가치인데 이것을 전체적인 전체주의적인 그런 방향에서 대오를 형성한다는 자체가 이번은 뭐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원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화가 지금 중요한 시인데 이러한 것들을 막는 행위는 금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 발표에 의사단체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면택 당선인의 반응은 SNS를 연일 좀 뜨겁게 하고 있는데 자, 어떤 말이 나왔나요? 예,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SNS에 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이 일 잘못했다고 사표 내고 경질 대상 아니었던가요? 이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바꿔야 될 사람 아니었나 이런 거죠? 그런 건데 일단
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좀 우습게 보는 듯한 감정적인 네. 표현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대통령실 수석이라는 공적인 위상에 대해서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한 사람의 그 자연인으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깔려 있는 데다가 또 뭐라 그랬냐면 대한의사협회는 사회수석이 의과대 학생들까지 경찰 고발한 사태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어떻게 대처할지 상의한 후에 엄중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엄중한 결단이 뭘까요? 엄중한 결단이 지금까지도 이미 충분히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더 엄중한 결단을 내리겠다는 게 단순히 엄포인지 어떤 광수를 두겠다는 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화제가 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미쉐린, 불어로는 미슐랭이라고 하죠. 세계적 식당의 목록입니다. 그 가이드에 오른 서울의 한 레스토랑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요. 의료파업 관계자 출입 금지 이런 알림문을 내붙여서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좀 최 원장이 소개해 주시죠. 네,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그리고 미슐랭 리스트에 오른 그런 운영하는 사장이 출입 금지를 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분쟁을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서브를 못하겠다. 특히 또 의료파업 동참 중인 관계자들도 모시지 않겠다. 자, 이게 사실 뭐 굉장히 지금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 보면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나이, 성별, 종교 사유로 우리가 차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노키즈 존도 지금 헌법소원에서 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도 좀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대화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한적으로 굉장히 지금 긴급하게 쫓기는 것 같습니다. 4월 말이면 대학 요강도 발표돼서 확정을 해야 되고 지금 특별계획위원회도 나가야 되고 굉장히 지금 바쁜 하루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절대 이런 것들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셰프 사장님이 출입금지 하란다고 신분증 검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 부분이 뜨거운 논란이 되면서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런 지금 논란이 뜨겁다고 합니다. 자, 좀 다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오선의 정진석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됨에 따라 이관섭 비서실장이 퇴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임식, 취임식이 동시에 열린 그 자리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 퇴임사, 취임사 화제가 됐죠? 예, 이관섭 전임 비서실장이 퇴임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이 남겨놓고 떠나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개혁 과제들 차질 없이 추진될 거라 믿는다. 그리고 소통과 상생 정신으로 긴 호흡을 가지면 못 풀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정진석 신임 실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산은 멀리하고 공신만 가지고 임한다면 지금의 난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산은 멀리하다. 사사로움은 멀리하고 공심, 공변된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많은 시사점이 있는 말이에요.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데 당장 그 의사협회와의 갈등도 상당한 지금 난관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사적 이익을 다 떠나서 공익, 국익 이런 거 관점으로 접근하면 결국은 다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희망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취임식장도 화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떠나는 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청사 밖 차량까지 배웅을 했습니다. 문도 열고 닫고 그 차가 떠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관섭 전 실장의 애창곡이라고 하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를 합창단이 내내 불러줬다고 합니다. 다른 국내 노래도 나왔다고 하죠? 네, 지금 원래 이제 비서실의 따뜻한 손이라는 이제 합창단인데 거기 단장이 이제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 매번 중요한 행사 때마다 나오던 노래가 불려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애창곡인 마이웨이를 지금 같이 불렀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가슴에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이웨이의 이 구절이 뭐냐면 I did it my way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I did it my way.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관섭 씨는 진짜 제 생각에는 제가 또 굉장히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진짜 명품
공무원 중에 명품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잘하고 또 항상 일할 준비가 돼 있는 부분들이 때문에 적재적소에 쓸 때 조금 더 나라를 위해서 아직 일할 시간과 지금 기운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쉬시고 진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이 차문을 열고 차문을 닫고 그 차가 떠날 때까지 그 뒷모습을 내내 지켜보고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에 소문난 기사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어로 된 거리 이름, 이게 맨해튼 로어 이스트라고 해서요. 그걸 그대로 딴 동남사거리, 이런 기사 식당의 이름까지 바꿨다고 하는데 아주 그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미국의 뉴욕의 도심에 한국어 간판을 단 식당이 문을 연 거예요. 기사식당인데 아마 사진이 나올 텐데 저기 보시면 동남사거리 기사식당. 원조입니다. 네, 기사식당. 그 사이에 원조 들어있어요. 중간에 원조도 있고 뭐 백반 전문도 있고 작은 글씨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한국의 어느 거리 모습이 아니라 뉴욕 맨하탄에 저 식당이 문을 연 겁니다. 로어 이스트 205번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로어 이스트라는 곳이 요즘에 핫한 곳으로 뭔가 젊은이들이 구경하러도 가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남사거리란 거예요. 네, 동남사거리라는 곳인데 로어 이스트를 이제 한국어로 저렇게 풀이를 해서 한국어 간판을 내걸었는데 정식 이 상호명은 기사식당이고 영어로는 기사, K-I-S-A, 기사. 그렇게 해서 정식 명칭인데 저게 한국인 요리사가 원래 파인다이닝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면 고급 정찬, 뭐 그렇죠. 코스 요리 그런 건데 그걸 했던 요리사가 이제 기사식당을 연 거예요. 저게 그 모델 최소라라고 세계적인 모델이 있거든요. 글로벌 모델 있죠. 최소라 씨의 최소라 씨의 남편이자 사진 작가인 이코베라는 분이 이름 짓는 데 참여했다고 합니다. 유퀴즈에도 나왔던 최소라 씨 아닙니까? 예. 네. 이름이 아마 그러니까 영어식 이름보다 아예 한국어로 저렇게 이름을 짓는 게 뉴욕의 주민들한테 훨씬 많이 먹힐 수 있다. 뉴욕 사람들이 한국어에 꽂힌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 같습니다. 네. 최양호 원장은 바로 저 동남사거리 보시더니 저기 다 안다 그랬어요. 굉장히 핫한 곳입니다. 네. 임대료도 아주 비싸요. 네. 세계적 명성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 식당의 개업 소식을 그야말로 자세하게 보도를 했다죠? 예, 여기가 지금 뭐 나오는 데는 한국인이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택시 운전사들 길거리 식당에서 하는 기사 식당이라고 부른다 그러는데 원래 여기가요. 뉴욕에서도 기사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이 있어요. 옐로우캡이라고 그러죠? 예, 옐로우캡들이 있는데 펀잡이라고 델리가 있는데 거기가 운전사들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샌드위치 사가서 가는 길인데 여기가 카센터도 있고 뭐 좀 이 자동차들이 하는데 지금 신문에 화면에 나오지만요. 저게 이제 쟁반에 담아준대요. 네, 쟁반에 저게 히트입니다. 1인분씩 저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뭐 30불 좀 넘게 받는 32달러. 예. 미국이나 유럽의 식문 문화가 뭐냐면요. 절대 음식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히트가 친 겁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음식에 그러니까 저 쟁반 하나가 내 거다 이거죠. 내 거죠. 저게 32불이고 절대 외국인들은 반찬 공유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85%가 지금 미국화가 돼 있지만 한국의 문화를 담은 그릇이 돼서 좀 굉장히 히트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분들은요, 이 식당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우리 소호 노호인데 노호에서 C as in Charlie라는 식당을 하다가 야, 한국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 갔는데 지금 뭐 대박들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미화 32달러. 요새 환율이 많이 올라서 한 44,000에서 45,000원 정도 한다는데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되게 싼 가격이에요. 뉴욕 한복판에서. 자, 이 식당의 운영 방식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약은 아예 안 받는다. 워크인이라 그래서 걸어와서 줄 서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식으로 가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미국 레스토랑 같으면 예약을 보통 많이 하는데 여기는 아예 안 받고 진짜 한국의 기사식당처럼 방문해서 밥을 사 먹는 그런 네. 구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사람들이 딱 갔을 때 아주 이국적인 느낌을 받도록 저 하겠다. 보십시오. 신문지나 이런 걸 깔아놓은 것까지도 다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저게. 네. 그러니까 깨끗한 식탁포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가정식 백반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식으로 반찬을 쭉 놓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 반찬 나오는 거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간장 절인 불고기, 도라지 섞은 비빔밥, 보리 비빔밥이에요. 예. 오징어 볶음.
기사식당 하면은 이제 돼지불백인데 돼지불백이 아니라 간장 불고기로 좀 더 고급화한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44,000원 정도 미국 기준, 뉴욕 기준으로 싼 가격인데 그 안에서 소주하고 맥주도 파는데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토요일, 월요일 날은 안 합니다. 월요일 안 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시간, 저녁 시간만 5시부터 11시까지 저녁 시간만 운영하는데 소주하고 맥주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소맥 만들어주는데 미국인들이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한국식 칵테일이라고 소맥. 이렇게 해서 소맥도 인기를 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커피 자판기. 한국식 믹스커피 맛이 나는. 봉다리 커피죠, 그러니까. 그것도 구비를 했다고 합니다. 예. 빈티지 아주 그 미국인들이 사족을 못 쓰는데 가보면 어디 정말 저 외곽 기사식당 같답니다. 미국 외식 전문지 또 그런 데서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이 식당 사장님의 그 인터뷰 내용도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알고 싶다는 거죠. 한국에서. 그래서 뉴욕에 정통 한식 식사 경험과 정을 선사하고 싶다. 지금이 어느 게냐면 우리 한식에 대해서 많이들 맛을 보셨거든요. 그러면 세계가 한국 밥상 위에 놓인 문화와 이것을 읽고 거기서 우리의 정신을 접해보는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요. 미국도 기사식당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들은 하이웨이 드라이버 레스토랑이라 해서 지나가면서 그냥 먹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로 유명한 게 와플 하우스인데 거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지금 다르고 앉아서 여유롭게. 그다음에 한국 기사식당 가보시면요. 저기 그 노란 택시가 옐로우 캡이라고 뉴욕 택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기가 이제 여기를 창업하신 분들이 지금 사진을 찍은 부분들이 있고요. 굉장히 젊은 감각으로 이제는 밥상 위의 문화를 맛에 더한 문화를 전파하겠다는 생각으로 뉴욕에서 진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우리 문화를 알리는 진짜 전도사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뉴욕 갈 일이 언젠가 있을 텐데 정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로어 맨하탄입니다. 뉴욕 한복판에 등장한 이 한국식 기사식당에 나이 드신 재미동포들도 큰 감회에 젖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재미동포들의 미국 이민사 영상으로 돌아보시겠습니다. 지금도 매년 2만 명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이민을 하고 있고 교포들의 자녀 출생 등으로 해서 미국 속의 한국인 수는 더욱 불어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한인 지역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5년입니다. 한인 교포들은 대도시의 청과몰상회나 어물시장, 의료상회, 식품상회, 주요소 등에 대거 진출해서 그들의 상권을 신장시키며 근면한 한국인의 이미지를 미국 사회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화제가 된 영화 미나리에서 그 부부가 한개 처음에 남편이 병아리 감별사 하다가 야채 장수하잖아요. 그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뉴욕의 100대 레스토랑에 우리 한식당이 7곳이나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뭐 수십 년 먼저 시작한 중식, 일식당들을 모두 숫자 면에서 앞질렀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스에서 2024 뉴욕 100대 식당을 선정한 거예요. 거기에 한식당이 무려 7곳이나 들어갔는데 한식당 아토믹스가 전체 4위에 올랐고 순위로는 아주 뭐 대단한 거죠? 전체 4위에 올랐고 이 7곳이 뽑혔다는 게 의미가 큰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식당, 일식당을 모두 앞선 건데 중식당은 100대 식당 중에 5곳이 뽑혔습니다. 네. 일식당은 4곳이 뽑힌 거예요. 한식당은 7곳이니까 훨씬 많이 앞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식당이 사실 음식 문화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중국 음식이. 샌프란시스코는 1세기가 넘었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한식당이 아주 짧은 시간에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고 특히 과거에는 김치를 비롯한 한식, 한국의 음식이 서양 사람들이 한국인을 멸시하는 소재로 많이 쓰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어서 한식하면 뭔가 고급스럽고 몸에 좋은 음식, 특히 김치도 몸에 좋은 음식 이런 인식이 서양 사람들한테 박힌 거예요. 그렇죠. 일부 백인들의 경우에는 김치를 막 퍼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맨입에 몸에 좋다고. 네네. 그리고 또 한글도 이 집 저 기사식당 간판을 한글로 썼는데 네. 서양 사람들이 한글은 뭔가 트렌디하고 멋있는 것 이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아, 그래요, 요새는? 그렇다 보니까 한글을 내걸고 한식을 내건 이런 음식점이 히트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평론가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로 근무했는데 네. 그때 그 한국계 미군을 김치GI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대단히 불쾌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치는 이렇게 그 자랑스러운 이름이 됐군요. 자, 한식의 명성은
SNS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이제 보실 영상이 큰 화제인데 한국식 불닭을 생일 선물로 받고 오는 외국인 어린이 모습입니다. Let me see. What is it? Bring it up. Bring it out. Take it out. Ramen noodles. The way she tried. Oh my God. I don't know. It's a whole pack. 저게 무슨 명품 옷이 아니에요. 명품 구두가 아닙니다. 까르보 불닭 볶음면 그 패키지를 받고 보십시오. 그냥 뭐 날아 얻은 것 같이 저렇게 해서 무슨 화제가 됐어요. 실제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까르보 불닭 볶음면은 미국의 마트 곳곳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게 불닭 챌린지입니다. 불닭 라면 먹는 챌린지인데 사실 이건 너무나 매운 거로 하면은 7, 8이 되거든요. 10점 만점에. 근데 이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게 마요네즈나 파마산 치즈를 넣으면은 이게 좀 중화가 되는데 까르보라는 자체가 지금 우유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기도 좋으면서. 그러니까 저거 받고 애가 지금 그렇게 막 무너진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저거 받은 거와 자기가 먹는 거를 자기 SNS에 올리면요. 이 친구는 학교에서 인싸가 돼버립니다. 네. 이제 저 친구가 조금 자라서는 뭐 이제 18살 되면은 자기 제 1번의 선물이 18살 생일은 한국 보내주세요가 되지 울잖아요. 않겠습니까? 2번이나 울잖아요. 나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쟤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인싸가 된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곧 유학 오겠어요. 그러면 하여튼 꼭 오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매운 거 좀 제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귀여운 여자 어린입니다. 자, 끝으로요. K푸드 열풍은 밀키트 업계로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밀키트로 한국식 집밥을 요리하는 외국 SNS들이 아주 큰 인기를 지금 끌고 있다고요. 예, 그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식에 관심은 있는데 처음부터 조리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럴 때 마침 밀키트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밀키트가 이제 반조리된 음식이니까 그거 가져다가 조리하기 쉬운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해장국, 뭐 닭갈비, 쫄면, 불고기, 뭐 닭볶음탕, 뭐 안동찜닭 이런 것들을 밀키트로 지금 조리해서 SNS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게 유행하고 있다고 하고 또 김치 블록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결건조. 동결건조 네, 거죠? 그래서 거기다 물을 부으면 뭐 볶음 김치 맛이 난다고 하는데. 저 안 먹어보셨어요?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풀려가지고 희한하게 김치처럼 맛이 납니다. 저게 또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서양 사람들이 김치 냄새를 너무 싫어했었는데 요즘은 이 냄새가 몸에 좋은 발효의 냄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김치를 오히려 찾아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만두도 점점 더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요즘 김치지 아이들이라고 만약에 호칭을 당하면 되게 기뻐할 것 같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느낍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하재근 문화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북한이 소위 핵반격 훈련을 빙자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김정은이 역시 직접 참관하고 주도했는데요. 솔솔 나오고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동향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이 4월 22일에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현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심도 있게 개발 분석하시고 군대의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칠 때 대한 강령적 교훈을 하셨습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동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뭐 자꾸 쏘니까 이번에는 좀 어떨지. 20일 만이죠? 예, 20일 만에 썼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지금 총 9회의 미사일, 각종 미사일을 쐈는데 최근에 전에 쐈던 미사일이 4월 2일이니까 이제 20일 만에 미사일을 쏜 건데 네. 이제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라고 그러는데 우리 군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250km, 뭐 일본은 250km를 넘어서 가서 뭐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2월부터는 아주 주기적으로 예. 14일, 3월 18일, 4월 2일 총선 때 좀 주춤하다가 이제 22일 각종 미사일들을 다 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냥 재고떨이 하듯이 저렇게 쏘고 네. 있어요. 네. 네. 서해로 쐈다, 동해로 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이날 김정은은 핵 반격 가상훈련이라는 걸 참관하고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실상은 말씀하신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이었죠. 예. 왜 이름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이제 전투부가 북한에서는 전투부라 하는데 앞에 이제 그 뭔가 조정 시스템이 달렸다는 거거든요. 조정 시스템이 달렸다는 건 방사포가 아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이 사람들은 왜 자꾸 초대형 방사포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노동신문을 보면 4개의 그 어떤 TL에서 동시에 쌓아 올리는 것을 김정은이가 보고 이제 박수치는 사진들 같은 걸 여러 장이 나왔는데 네, 저게 이제 4개 저렇게 올라갔어요. 4개가 쭉 하고 올라가는데 저 뭐 김정은이가 아주 저거는 우리 핵 방아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랑 비롯해서는 핵 버튼이라고 그러는데 네. 북한에서는 핵 방아쇠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예, 그게 이제 최고사령관이 명령해서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 시스템 전체를 핵 방아쇠라고 하는데 그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날 쏘아 올려진 초대형 방사포의 재원, 성능이 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두께가 그러니까 이제 직경이 600mm, 사거리가 400mm니까 이것은 한국을 겨냥한 한국 전용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원래는 한 400km짜리라고 하죠? 예, 400km. 이제 재원이 400km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것을 KN-25라고 한미는 이제 명령을 했는데 북한은 이제 뭐 600mm 초대형 방사포라고 그러고요. 이것이 이제 4대에서 한 발씩 해서 4발이 나왔는데 이게 352km를 날아서 한병북도 앞에 있는 알섬에 정확히 맞았는데 네네. 김정은이가 그것을 보고 마치 저격수들이 쏘는 총이 들어가서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총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그 스나이퍼 보병들이 쏘는 그 총 말하는 거죠. 그 스나이퍼가 쓰는 총이 맞는 것처럼 정확히 들어가서 맞았다면 저격수 총이다. 네. 네. 만족을 표했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돌려서 보면 여기 이제 계령대하고 군산 기지를 겨냥하는 거거든요. 3군 그 합참 있는 계룡대. 그렇죠. 계령대하고 군산의 미군 기지. 미군 기지, 비행 기지를 겨냥한 그거면서 경고를 했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400km까지 쏠 수 있는데 굳이 352km를 쏜 거는 평양에서 계령대까지 오는 요거 거리다. 기수만 돌리면 네. 하나는 군산이요, 하나는 계룡대다. 알간 뭐 이거네요. 네. 주의하라 이거죠. 네, 네. 네. 우리가 그 정도 압니다. 북한 매체가 대대적으로 선전한 이 초대형 방사포의 사격 모습 관련 보도 직접 보겠습니다. 일제히 쏟아낸 초대형 방사포들은 독보적인 위력과 완벽한 실전 태세를 힘있게 과시하며 사거리 352km의 선목표를 명중 타격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훈련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초대형 방사포들의 높은 명중 정확성에 대하여 마치 저격수 보총 사격을 본 것만 같다고. 네, 저격수의 보총 사격입니다. 보총. 그러니까 이 스나이퍼들이 이 망원경 달아서 쏘듯이 미사일을 초대형 방사포를 정확히 때린 데서 대만족했다. 예. 자, 그렇게 보도했어요. 자,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내놓은 분석, 대응 전략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북한이 소형 전술핵에 대한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탄도미사일이 우리 쪽으로 날아올 경우에
우리 군은 그것을 탐지하고 요격할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 현대군 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 또한 정찰위성 발사 지연에 대한 공격 메우기, 또한 초대형 방사포를 수출하기 위한 성능 시연 등의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들으셨는데요. 이런 와중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솔솔 제기되고 있습니다. CSIS라고 하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함경북도 풍계리의 북한 핵실험장에서의 활동이 포착된다는 비욘드 패러렐이라는 그 미국 전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서 말을 했어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CSIS 밑에 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하는 비욘드 패러렐, 분단을 넘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 사이트에 분석이 나오는데 이제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눈이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거죠? 그 갱도 입구에서 눈이 치워지고 여러 활동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갱도에서 내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사실 전략문제연구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갱도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CSIS는 터널 안에서 낮은 수준의 활동이 지속됨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네. 그 낮은 수준 활동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그런 징후로 분석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능력은 있지만 네. 눈치 볼 곳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네. 우리가 그냥 그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네. 보여주는 척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해석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주시하는 건 핵실험 가능성이 실제로 가장 높은 곳이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지면 집안이 무너져서 방사능이 누출되고 이게 동해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단한 화강석 지역이라 그래서 풍계리가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6차 핵실험을 했는데 너무 많이 흔들어 놔서 이번에 7차 핵실험을 감행을 하면 그 만탑산이라는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저게 지금 만탑산 줄기죠? 만탑산 줄기입니다. 그게 무너질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북한에서 나오는 전체 지하수의 20% 정도가 풍계리 쪽 지역의 산에서 나오는 지하수들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의 지하수를 저기가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가 책임지고 그 오염수가 된다는 거죠. 핵 오염수가 되고 그 핵 오염수가 동해바다로 유출이 돼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본 동쪽의 후쿠시마에서 뭐 나오는 오염수와는 비교가 안 되게 우리나라 동해로 저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알프스라는 체계를 통해서 뭔가 정화를 시켜내버리는데 저기는 그냥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물을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원액에 가까운 방사능이 그냥 동해로 나올 수 있다. 그게 왜 이제 이런 얘기들은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뭐 전 정부에서도 이런 말은 전혀 안 했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자, 미 국무부는 북한이 우라늄을 비밀리에 농축 중일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선이라고 하는 지역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강선. 평양시 끝에서 9km 떨어진 데가 강선이라는 데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가깝네요.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보기 시작한 건 꽤 오래전부터 주시를 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2019년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데도 이 강선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양보를 안 했기 때문에 결렬됐다는 그런 미국 전문가들의 말도 나오는데 여기서 우라늄 농축 활동이 강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본다고 그러는가 하면 그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소모량이 많고 그 위에 그 건물 자체에
눈이 천장에 쌓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열이 나오니까 눈이 높겠죠? 그러니까 위성으로 보면서 저기에 특수한 지역이 있고 거기가 군 부대가 보초를 서는 거 봐서는 저기가 우라늄 농축 시설인 것은 분명한데 네. 그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러니까 좀 더 활동이 활발해지는 그런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미 국무부가 본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강선 그 본관 뒤쪽에 약 12m 떨어진 곳에 새로운 벽이 세워진 것도 위성 사진에서 포착이 됐다. 예, 위성 사진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7차 핵실험을 위한 여러 가지 우라늄들이나 플루토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강선이 거기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네, 미국이 공연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저렇게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하면서 하는 얘기니까 주시를 해야 됩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전이냐 그 후냐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보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미국과의 회담에서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대선 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뭐 이거 저희 견해만이 아니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어제 세미나를 했거든요. NK 그래요? 포럼이라는 걸 했는데 거기 나온 전문가들도 네. 이제 6월 달부터 11월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장 호기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대선 전이잖아요. 대선 전이죠. 대선 전에서 미국 대선판을 흔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핵담판을 하려면 대선 전에 한번 해야 된다. 대선 전에 해야 되고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대선판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지율도 거의 딱 붙었고 예. 로버트 케네디 아들도 지금 한 13% 나온다 그러고요. 예. 김정은으로서는 도박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그런 그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인데요. 미국을 의식한 중국이 북한, 김정은을 좀 뜯어 말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7차 실험을 할 그런 필요성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전술핵 같은 것도 실험을 해봐야 되고 아니면 초대형 원자탄도 실험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맏형이라고 하는 시진핑 주석이 만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들은 계속 제기해 왔고요. 사실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어제 NK 포럼에서 자기가 판단하건대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지금 만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볼 수 있다. 실제로 시진핑이 그 북한 국경 막아라 그러면 북한 난리 나는 거잖아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북중 국경이 6개월만 막혀도 북한은 질식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냥 정권이 무너진다.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논리들을 계속 결론들을 얻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하지 말라는 걸 했다가 국경이 막히면 김정은 정권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자,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그런 압박의 부담을 느낀 시진핑은 김정은을 말리고 있고 김정은은 도박을 꿈꾸고 있고 자,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합참은 북한이 당분간 군사정찰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했냐. 이성준 공보실장. 내부 테스트가 끝나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그런 준비는 다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신원식 국방장관 마냥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어떤 상황입니까? 김정은이가 지난해 12월 30일 날 당 회의에서 올해 안에 3개의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김정은의 지시는 법이고 초법적인 그런 역할을 놓는 건데. 교시죠, 교시. 네, 교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4월 달, 3, 4월 달에 공언을 해왔습니다. 3, 4월 달에 정찰 위성이 하나 더 올라갈 거다. 근데 지금 4월 말이 됐고 사실 4월 달에 중요한 명절이 북한에 2개가 있습니다. 태양절이 있고요.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이고 4월 25일 내일이 소위 인민군이 뿌리가 된다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입니다. 군 창건일. 군 창건일 뿌리의 창건일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4월 25일 날 지나면 5월 달에 들어가서는 큰 계기가 없거든요. 북한은 이런 것들을 어떤 정치적 계기에 맞서서 해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뭔가 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뭔가 잘 안 됐으니까 이제 내일 지나면 이게 5월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뭐 4월 말로 아직 시간이 좀 있지만 어쨌든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준비해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곧 위성을 쏠 그런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했다는 말, Box stops here. 김정은 앞에 공이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예. 이걸 언제 때릴지 예. 김정은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시진핑 주석의 힘도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국제 정치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겁니다. 네. 고영환 특보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재방송은요, 아침 6시 5분부터입니다. 역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는 목요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